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거는 좀 여기 현안이 오늘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것만큼은 좀 짧게 네. 아마 짚고 꼭 넘어가야겠다. 왜냐면 오늘 김영남 의원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네. 예, 지금 뭐 김영남 의원이 특히 또 검사 출신이라서 네. 또 그런 점에서 또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요. 네. 지금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고발을 왜 했느냐? 지금 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그리고 거기 사이에 지금 또 다른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 그 두 분 사이에 이 금전 거래, 돈이 오고 간 6,300만 원이 오고 간 정황이 지금 포착이 돼서 지금 김해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적으로 공천 개입 의혹이 나온 마당에 이런 석연치 않은 돈거래 의혹까지 밝혀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냐, 개연성이 무엇이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특히나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혹시 김영남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좀 전망하시는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제일 우선 돼야 되는데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6,300만 원과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은 자신의 회계 책임자가 자기 돈을 썼다 먼저. 네, 그래서 빌려서. 예, 선거 이후에 갚은 거다라는 주장이고. 명태균 씨한테 빌려서. 예. 근데 그래서 그거는 김영선 의원은 몰랐다는 거죠. 예, 빌린 거는. 명태균 씨한테 빌린 건 모르고 자기는 회계 책임자한테 그 돈을 줬고 그게 이제 회계 책임자에서 명태균 씨로 넘어간 과정 같은데 일단은 선거 비용은요. 이제 금년 4월 선거였잖아요. 4월 10일 총선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돈이 넘어간 거는 8월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선거 비용은 그 전에 다 쓸 거는 다 쓰고 선관위에 회계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보고가 마감된 시점 이후에 돈이 건너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커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관위에 회계 보고가 된 돈이냐. 네. 네. 왜냐하면 선거 비용은 다 그 쓴 거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신고를 하고 물론 김영선 전 의원은 출마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선거비 보전은 못 받았겠습니다만 예비 후보를 등록 아마 했을 거예요.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지 안 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예비 후보 등록하고 총선의 준비 과정에서 썼던 비용은 그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네. 과연 신고를 했을래라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관계를 조금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비 공수처에 후보 고발한 등록 네네. 자체가 안 했었나요? 아니요, 요거는요. 예. 그 김영선 전 의원하고 네. 명태균 씨가 사이에 돈이 오간 거는 2022년인가? 2022년 금년 총선이 네. 아니고 보궐선거 때입니다. 네네. 네. 자 그리고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시켜드리자면 공수처에 고발한 거는 윤통부부를 시민단체에서 한 거고요. 이 명태균 김영선 수사는 이제 창원지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12월에 이 경남 선관위에서 한 겁니다. 네. 네, 그거는 경남 이제 선관위에서 짚어드려야 될 것 검찰에 같아서. 이제 네. 고발을 한 거죠. 그거는 역시 그러면은 예비 후보 등록은 당연히 당연히 했죠. 네. 당연히 했네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지금 꽤 많이 남아 있는 그렇죠. 상태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선관위에 신고했던 회계 자료를 찾아보고 네. 네. 신고 안 한 돈이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일단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 빌려준 돈은 갚았던 돌려받았던 그냥 금전 관계일 뿐, 거래일 뿐이다. 빌려준 돈 갚은.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12월 달에 이 사건이 이제 고발이 됐고 1월 달에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따져보면 8, 9개월을 검찰에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단순한 그냥 빌린 돈을 갚은 행위였다면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지금까지도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는 근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선거를 좀 해보신 분들 얘기를 들어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네. 회계 책임자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듣도 보도 못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고요. 네. 그리고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김영남 전 의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 사비가 아니잖아요. 네. 이걸 또 명태균 씨한테 빌려서 이렇게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
사실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죠. 네.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석연치 않아요. 그 아. 해명 자체는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면서 회계 책임자가 남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후보 모르게 먼저 쓰고 네. 선거 끝나고 나서 후보한테 받아서 갚아줬다는 건데 그건 좀 뭐 선거판에서 대단히 잘 없는 일이죠. 네, 그럼 만약에 통상적으로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은 실제로 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느 선거 캠프의 선거 책임자다, 회계 담당자다, 이러면 보통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일단은 후보한테 얘기를 하죠. 무조건 후보한테 보고가 된다. 얘기를 하고 후보가 그럼 보통은 이제 개인 채무를 빌리는 그렇죠.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창석 씨라고 여기도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그분은 이제 아버님의 퇴직금을 털어서 선거를 치렀다가 야 진짜. 나중에 이제 선거 이후에 그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이동영 시사평론가한테 돈을 빌렸다가 5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저거 제가 봤을 때 평생 갑니다. 오창석은. 3년인가 5년간인가를 다 갚을 때까지 노예 생활 개인적으로 이제 산업이 잘해요. 생활을 했었죠. 예. 선거 때는 그렇게 힘들어요. 돈을 그냥 뭐 선거 자금이라고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 계좌만 네. 통해서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후보가 개인 돈을 그 선거 통장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선거비 보전을 받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얼마 전까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했어요. 네. 그 이제 대단한 자리는 아니고 거기 하다 보면 뭐 하냐면 국회 출신이 어디 취업할 때 취업 승인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들 재산 신고할 때 재산 누락한 거 뭐 징계 어떻게 하느냐, 과태료 얼마 뭐 하느냐 뭐 이런 거 논의하는 자리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김영선 의원이 2022년 6월 1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갖고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고 액수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1년에 한 번씩 재산 신고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바뀐 액수도 보고 그러는데 그렇죠. 김영선 의원 제 기억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오랜만에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해갖고 신고한 재산이 제 기억에 한 200억 원 정도 됐어요. 그 특별히 이렇게 액수가 커서 기억을 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았나 싶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네. 보니까 부모님 재산까지 합쳐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부모님 재산은 고지 거부를 하고 본인 재산만 한 7, 80억 정도 신고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 본인 후보가 돈이 없어서 회계 책임자가 자기가 딴 사람한테 돈 빌려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받았다는 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고 갔다는 돈이 뭐 6,300만 원이 실제로 이제 회계 책임자를 통해서 명태규 씨한테 이제 갔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실제 네. 총액은 뭐 9천만 원? 뭐 이 정도 돼 9천만 네. 원이라고 해도 7, 80억 원에서 얼마든지 빼서 조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부모님이 아마 연세가 많으실 텐데 부모님이 재산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한 130, 4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후 맥락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네. 이게 돈 거래가 있었다라고 하기 전에 네. 이미 뭐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보도가 되긴 네. 했습니다만 이미 2022년 6월 창원의창 그 보궐선거 때 네. 다른 후보를 안 치려고 했었다라는 거 윤핵관이 아니겠습니까? 밀던 예. 후보가 있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뭐 명태균 씨 얘기에 따르면 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은 대통령이 김영선이야 뭐 이렇게 해서 예. 김영선을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됐잖아요. 네, 됐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돈거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거를 당시 경남 선관위에서 작년 12월에 네. 이거를 딱 인지를 해가지고 검찰에 딱 고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뭐 했냐는 거죠. 뭘 하고 있었기에 여기와 관련해서 아무런 그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뉴스토마토 보도한 이후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가. 저는 이 맥락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많다는 거죠. 검찰이 이게 그동안 뭐 했냐라고 하는 건 이 어떤 이 사건의 그 내막에 그 배경에 깔린 이 어떤 이 심각한 어떤 알고리즘을 봐서 그러니까 혹시 저는 네. 일단 검찰이 워낙 또 이 검사 출신 좀 의원님이 있으니까 네. 아니 워낙에 검찰이 이런 거를 이제 잘 하니까 딜 같은 걸 원래 잘하잖아요. 네. 네.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혹시 그런 걸 대비한 뭐 혹시 컷오프용 뭐 이런 걸 대비해서 뭐 가지고 있었던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네.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네. 네. 사건을 왜 미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네. 컷오프 아니 근데 그거는 김영선 의원이 컷오프 될 거를 미리 예상하고 그래서 사건을 예. 갖고 있다는 거는 조금 네. 이해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여당의 중진 의원이니까 그 사건을 그냥 이른바 뭉개고 처리 안 하고 갖고 있었다 정도일 텐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죠. 대단히 그렇죠. 잘못된 거죠. 네. 그 야당 의원이 그 비슷한 건이 있었으면 그렇게 몇 년째 뭉갰겠느냐. 네. 그렇게 놓고 볼 때 어쨌든 이게 수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수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오래 몇 년씩 갖고 있었다는 거 제가 처음에 착각을 했는데 이게 2022년에 네. 네. 벌어진 일이니까 네. 거의 2년 가까이 1년 6개월 이상을 지금 처리를 안 하고 갖고만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요새. 컷오프용이라고 의심을 하는 이유는 이게 2022년 6월 선거인데 네. 경남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 작년 12월이거든요. 12월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고발하고 나서 검찰이 인지 수사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네.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네. 이미 김영선 컷오프 얘기는 한 2월 뭐 이런 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자자했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혹시라도 음. 그런 식으로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게 일단- 맥락상 의심이 된다는 일단 성관이가 욕먹을 일이네. 거죠. 그렇죠. 너무 오래 걸렸어요. 너무 오래 갖고 네. 있었네. 그러니까 고발 시기도 굉장히 늦어졌으니까.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사실 지금 개혁신당으로 엉뚱하게 엉뚱하다는 표현 좀 어필 수도 있습니다만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불똥이 좀 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이 조응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조응천 최고위원이 본질은 김 여사의 김 전 의원이 이제 창원으로 김해 이제 옮겨갈 때 이제 컷오프에 이런 과정에 개입을 했는지 여부지 이 개혁신당하고 자꾸 이제 연결지어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금 약간 본질은 컷오프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다 이렇게 좀 진화를 하시고 나선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지금 개혁신당 안에서도 좀 김용남 의원님과 이준석 그 대표의 좀 전 대표의 말이 좀 다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지금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김용남 의원님은 정말 얼마 전에 그 장르만 여의도 나가셔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그 폭로 내용이 폭로하겠다는 김영성 전 의원이 폭로하겠다는 내용이 네. 정권의 치명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이렇게 아니,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 예. 그때 이야기는 영부인이 그 공천 내지는 선거에 개입한 거와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그냥 충격적이었던 거죠. 듣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영부인이 뭐 네. 개입한 일이 있다고 하면 사실 충격적이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럼요. 일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고 그때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걸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그 회의석상에서 뭐 이렇게 돌려보거나 한 적은 없고 네.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듣고 논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네. 근데- 그 3월 1일 그 그렇죠. 김태섭 금년 네. 3월 네. 1일 오후에 있었던 네. 회의 때.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하고 제 말이 크게 들린 거보다는 글쎄 앞서 뭐 그게 정치적 조언일 수 있다라는 네, 네. 그 네. 멘트 완결성이 때문에 없다. 예.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글쎄 그거는 뭐 조언일지 아닐지는 주관적인 평가가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서 네. 네. 글쎄 그 이외에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제가 네. 3월 1일 오후 회의했다. 그건 뭐 부인하는 사람도 없는 거고. 네. 어. 네, 근데 그 3월 1일 회의 그 네. 분위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그날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당시 정책위의장이셨으니까 모여가지고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김현선 전 의원을 칠불사에서 만나고 온 내용을 이제 전에 듣고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이 공천 여부나 이런 것들을 그 폭로의 신빙성이나 공천 여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어떤 당 지도부 마치 약식 회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김성열 대변인 같은 경우에 설명하기를 그냥 이준석 대표가 다 이제 결정을 내리고 와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그 지도부에 통보하는 자리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데. 아니 그날 분명히 뭐가 이상한지 뭔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위였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시나요? 통보하는 자리는 전혀 아니었는데. 통보한 자리는 아니었다. 아니었다. 진작에 논의하는. 그러니까 그 김영선 의원이 네. 그러니까 그때는 칠불사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고 네. 지리산 자락에서 만나고 왔는데 네. 네. 지리산 자락에서 만나고 왔는데 김영선 의원이 지금 화가 엄청 많이 나 있는데 네. 뭐 그런 기자회견을 하고 할 의사가 있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개혁신당에 입당을 하면서 이제 비례대표 앞번호를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해서 그 논의 끝에 대부분 다 부정적이었어요. 네. 안 된다. 그거는 뭐 비례대표를 대가로 기자회견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그 자리가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이게 지금 그 이른바 뉴스토마토 보도 파문 이후에 계속 지금 이게 개혁신당과 네. 예. 이준석 의원 그다음에 지금 방송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김용남 전 의원 불똥이 튀잖아요. 네. 야, 저는 약간 이거는 개혁신당한테 너무 집중포화가 되는 것 같고 사실 SBS가 단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 그 보도를 봤을 때 지금 오히려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한동훈 대표다. 네. 국민의힘. 네. 왜냐하면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그 이준석 의원을 찾아가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 맥락상. 근데 어찌됐든 4월 총선을 앞두고 네. 네.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을 찾아가서 네. 뭐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텔레그램 김건희 여사와 네. 있는 텔레그램을 네네. 자기가 그런 김해로 지역구로 옮길 테니 네. 그 공천을 해달라.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압박을 했다는 건데 그 관련된 내용이 한동훈 대표한테도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 파문에서 한동훈 대표는 쏙 빠져 있거든요. 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한테도 정확하게 입장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맥락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그 텔레그램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에 대답을 안 한 것도 그 그렇죠. 맥락에 있다. 저는 그것까지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인데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옮겨 타는 거를 고려하기 전에 국힘 내부적으로 본인의 공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많은 그랬겠죠. 노력을. 사실은 그건 거기서 하다 안 돼서 이제 이거를 고려했던 거지. 처음부터 여기 개혁신당을 놓고 했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또 모르죠. 투트랙으로 했을지. 시기적으로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투트랙으로 했을 수 있죠. 아니. 먼저 사인 묻는 곳으로 간다. 시기적으로는 2월 29일에 정확하게는 3월 1일 이제 자정이 넘어가서 새벽에 칠불사 회동이 있었던 거고 네. 그리고 국힘에서 김영선 의원을 김해 갑에서 경선 후보에 안 끼워주는 이른바 컷오프 결정은 제 기억으로는 3월 2일 날 공식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개혁신당을 놓고 했을 때는 완전 끝물이야, 끝물. 그러니까 사전에 알았다는 거죠. 어, 네. 그 이전에 많은 일들이 국힘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라고요. 보나마.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입장을 한동훈 대표에게 밝히라고 하는 건 한동훈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럼 그건 가혹하면서 왜 개혁신당에 이렇게 아니, 퍼붓냐고요. 나오셨으니까 이건 네, 가혹하지 말씀이고. 않아요. 아니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한 장의 카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이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본인의 카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당대표였을 때는 그게 이 당신들 원하는 대로 공천이 개입이 돼서 됐을지 모르나 내가 대표로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실 이거는 보수 진영 전체에도 굉장히 자신에게 유리한 사인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 한때
김건희 여사와 갈등이 네. 휩싸였을 때 문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일십. 예, 그렇죠. 일십 그 문자 파동했을 때 한동훈 대표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발언을 찾아보면은 내가 뭐 더 이상 뭐 추가적으로 이런 관련 내용을 좀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걸 얘기한 게 뭔가 아닌가. 암시한 거다 이게. 예, 저는 그렇게까지 약간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우리 이 기자님 민동기 기자님 이야기를 좀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전제하고선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어떤 권력 이 암투가 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1월달에 이 김영선 의원 관련된 이 돈 관계가 좀 미심쩍은 돈 관계가 있다라는 보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관련해서 김영선 의원을 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은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보도가 된 거에는 누군가가 개입됐을 수 있다까지 민동인 기자님은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아니 말하는 씨가 그랬잖아요. 이제 와서 발 빼시는 거예요. 맥락상 대통령실 내부에서 반중선인파가 있어서 검찰과 결탁해서 그 보도가 흘러나갔다까지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맥락상 아까 그렇게 얘기해놓고 말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네. 우리끼리 폭탄 던지기 하면 안 돼요. 아니, 폭탄 개혁신당에 돌리기를 아직- 여기서 왜 해요? 개혁신당 왜냐면 폭탄 아직 안 끝났죠. 김건희 여사는 그거 보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초창기에는 김영선 의원이랑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 공천 김영선 관련해서. 그것도 명태균 의원 얘기는 다르죠. 왜냐? 김건희 여사랑 텔레그램 주고받은 거 나지 김영선 전 의원이 아니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모르는 거죠. 그 부분 모르는 네. 것이다. 근데 그것도 조금 이상해요. 왜냐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같은 선산 김씨래요. 그게 선산 김씨는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김해 김씨가 제일 많고 뭐 이런저런 김씨의 그 본관이 여러 개 있는데 선산 김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본관이 같아서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라는 얘기를 그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주장은 김건희 여사하고 뭘 연락을 한 건 자기지 김영선 의원은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는 그것도 제가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요. 알고 있던 사실. 알고 있던 사실을 아니 말씀. 선산 김씨라 네. 상당히 친하게 지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을 것이다. 아니 친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연락은 한 번도 주고받지 않는 사이였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같은 선상 김씨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뭐 개혁신당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시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저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텔레그램 메시지를 열람한 것으로 알려진 이준혁 개혁신당 의원은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준석. 그렇게 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뭐 이런 요구를 하는데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제 입장이요? 개혁신당. 지금 두 입장이 다르군요. 다릅니까? 아니 다르군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는데 아니 글쎄 뭐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뭐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공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글쎄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네. 정치적 조언이냐 아니면 뭐 공천 개입이냐 그거는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같은 것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공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사실 당대표 되기 이전부터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막 나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아마 정치권에 네. 더 오래된 인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명태균 씨와 네. 근데 지금 그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특히 여론조사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는 충분히 있는 거니까. 다만 알고 지낸 거는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알고 지낸 거를
기점으로 해서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어떤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겠죠. 근데 네. 아직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드러난 건 없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그전부터 알고 지냈다는 사실 자체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물론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었지만 이준석 의원의 대응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있었거든요. 처음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왔을 때도 사실 A 의원, B 의원 이야기 나왔을 때 그게 누군지가 사실은 너무 파다하게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완결성이 부족하다. 조언이었을 뿐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지점. 갑자기 그때만 해도 그 A 의원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살짝 온도를 많이 떨어뜨린 듯한 워딩을 했었고, 뉴스토마토의 후속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굉장히 열심히 기다리셨나 봐요. 그거 뉴스토마토 보도가 나오고 방송이 되자마자 바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1번을 제안했던 건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박하시는 글을 본인의 SNS에 올렸는데 그것도 사실관계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막 나오면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사실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과 적극적으로 개입돼 있던 건 오히려 이준석 의원 아니었느냐, 본인이 이야기했던 양두구역의 주인공이 본인은 아니었냐라고 의심을 가는 분들이 그래서 계신 겁니다. 그냥 명태균 씨와 관계가 있었다라고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지 않을까요? 일단 이 4월 공천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그런 의혹은 충분히 이제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제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럼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 그 갔을 때 네. 공천을 받아가지고 보궐선거에 갔을 때 당선이 됐을 때 그때 다시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결국 2022년 6월 선거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 의원은 아마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게 이제 확대되는 걸 아마 원치 않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섣불리 추측할 수는 그렇죠. 없으나 네.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이슈에 크게 날서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제 좀 모양새가 빠진 건 사실이잖아요. 각이 이제 덜 섭니다. 예리하지가 않아요. 뭉툭합니다. 의원님,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많이 뭉툭합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2022년 6월 1일 선거는 김영선 의원은 같은 날 치러진 7개 국회의원 보궐선거구 중에 하나였고 네. 사실은 그날은 지방선거가 맞아요. 훨씬 큰 네. 규모의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면 김영선 의원의 그때 공천이 야 이게 어떻게 공천이 됐지? 그리고 뭐 대단히 이상하고 특이해 보이지만 뭐 그때는 뭐 워낙 큰 선거인 지방선거가 관심의 그 주 대상이었기 때문에 네. 국회의원 선거 하나는 글쎄 그걸 다 일일이 챙겨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 아직 개혁신당 당원이에요.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표현을 아니 마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제가 개혁신당하고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갖고 제가 저희가 뭐 이간질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아니 네. 다만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맞죠. 왜냐하면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면은 2022년 5월 10일이 대통령 취임식 날인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이 이제 돼가지고 세팅 다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5월 9일이란 말이에요. 전이죠. 예. 전이란 말이에요. 당선자 신분. 그리고 이게 발표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명태균이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근데 알고 봤더니 취임식 날에 또 명태균을 또 초청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고. 그럼 그때 당시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건강한 보수 세력의 등장을 누구보다 바라는 사람입니다. 저런 얘기할 때 조심해요. 정말요? 정말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는 네. 그래서 그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치 세력 안에 저는 김용남 의원님이 반드시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 개혁신당에. 계실 거냐 이거죠. 그럼요, 있죠. 있는데 아니 왜냐면 전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계속된 그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뭐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하면서 계속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보수에서 이제 헤게모니 싸움이 전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봐요. 반 윤석열로서 이제 새로운 보수에 어떤 세력이 등장할 것인가. 사실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두에 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런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었죠. 빌드업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그 빌드업에 아주 크나큰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급부로 한동훈 당대표가 좀 유리한 상황이 됐어요. 여러 가지 카드를 손에 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때부터도 개입하려는 의지를 막았던 게 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특검법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할 때 8표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으면 뒤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월 16일에 보궐선거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추가되면서 굉장히 판이 커졌잖아요. 이 결과를 가지고 한동훈 당대표를 흔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여의도에 파다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당대표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장훈 씨는 그러면 네. 김용남 전 후보 지금 탈당을 지금 부추기는 겁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맥락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이제 듣는 제가 불편해요 지금. 보수 내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것인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이것만큼은 팩트 아니냐라는 거 제 의견인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제가 보기엔 사건 초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앞으로 드러날 것도 많고 많죠. 뭐 전개돼야 될 과정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 양상에 따라서 뭐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어떻게 날 것 같지는 않고 개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것도 이제 선명 야당인 건 분명하고 여기에 있어서 이준석 의원이 특히 텔레그램 그 대화방과 관련해서 본인의 주관 내지는 해석을 이야기한 게 글쎄 뭐 얼마나 큰 영향이 끝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조금 의문시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쨌든 근데 아우 덥네. 네. 여러 가지 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저기 막 용인 이야기도 나오고 막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대응이 좀 뜨뜻미지근한 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웬만한 건 미지근한 게 아니고 아예 아예 없죠. 없죠. 대응이 그러니까 없죠. 그렇죠. 아예 대응이 없잖아요. 보통 조그만 것만 있어도 법적 대응하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적극 활용하는 게 대통령실의 지금까지 행동 패턴이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대응이 없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민동기 평론가님? 아니 그거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저는 왜 대응을 하지 못할까? 네. 상대패를 알면 대응을 합니다. 이를테면 이게 시작이 뉴스토마토 보도로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뉴스토마토가 실제로 텔레그램 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녹취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네. 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저쪽이 반박을 제대로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흔히 말해서 대충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용산에서는 뉴스토마토가 뭘 정확하게 들고 있고 어떤 식의 지금 뭐 이렇게 보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전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단순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꾸 개혁식당 얘기가 나와서 우리 김용남 의원이 난처하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실로 제가 틀었습니다. 자,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대응이 이런 겁니까? 똑같죠. 이종호 씨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종호 씨가 뭐 이 사람 저 사람하고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저 카톡방에서 네.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아 그게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르면 벌써 했겠죠. 어떠한 대응도 못 하잖아요. 이종호 씨에 대해서. 네. 마찬가지예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어떠한 고소고발 못 합니다. 앞으로도 못 할 거예요. 그런 거죠. 언터처블이에요, 제가 보기엔. 갖고 그러니까 있는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기엔 이종호 씨나 명태균 씨나 건드려서 터지면 본인들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입 열면 뭐 그러니까
전혀 어떠한 대응도 못 하는 거죠. 예. 비로소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하시네요. 네.